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젯밤에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토론. 외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과연 뽑을지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가요. 오늘 토론의 주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뒤집힌 금융판이다. 금융계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핀테크 이용자 은행 제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핀테크. 오프라인, 이른바 길에 가면은 매장 이런 거 없지만 핸드폰, 스마트폰 상으로 다 금융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걸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카뱅, 토스, 네이버페이 등등등 이용자가 8,5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이게 뭔가 누적 숫자긴 하죠. 여기 보시면요. 기존의 은행과 비교를 했는데요. 핀테크 이용자와 기존 은행 이용자. 핀테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 5대 은행 고객 수를 앞질렀다. 금융산업 기술 혁신 주도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자 TV 토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두 가지를 꼽았군요. 대장동을 놓고 치고받았다. 그리고 연금 개혁엔 공감대가 있었다.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의 포문에 이재명 후보가 역공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부동산, 안보 놓고 120분 공방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토론 내용을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도권 사드 필요하다. 그러자 이재명 경제 다 망칠 겁니까? 중국은 어쩌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외교 안보 주제를 놓고 후보들,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을 했다. 그중에 사드 문제, 격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금개혁 이 얘기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이미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역시 또 최다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선 신속검사 대혼란. 어제부터 방역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적용이 됐는데 초기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 전환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다. 병원에서는 이거 키트가 안 왔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그럼 어디서 검사라는 거예요? PCR 검사는 안 해주면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는 300곳 이상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200곳 정도에 머물렀다. 오늘은 좀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특히 오늘은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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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네요. 후계자 아니다. 나는 후계자 아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질문을 받고 이 얘기를 꺼냅니다. 과연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역시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모른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모른다는 답변을 좀 반복해서 했습니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수 바뀌었다. 여기서 말한 공수는요. 여야입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최근 며칠 사이 이 공수가 바뀐 겁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이 사안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축제인 듯 아닌 듯. 오늘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열립니다. 열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축제인지 아닌지 여기에다 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선수들은요,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 꼼짝 말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어제 있었던 토론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이 정도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제 토론 특히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후보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러고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윤석열 서로 부인 공격을 자제했다. 부인 공격을 자제했다. 사실은요, 어제만 해도 부인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후보들이요. 여기 보면 김혜경 법카, 김건희 전화통화 이런 거 언급을 안 했다더라. 어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살짝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른바 미투 관련해서 뭐 또 사과를 끌어내는 발언이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이걸 거론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난타전 예상 깨고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후보들마다 특히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요, 서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군요. 공격된 역풍 우려. 그래서 서로 몸조심한 거 아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토론 시작 전에 심력 기초 송구하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요, 뭐 김혜경 방지법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공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어제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여기 다 어렵게 모였는데 다들 한번 공동으로 합의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아래 보겠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서 개혁 필요성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기 보면 뭐 불공정 고쳐야 초당적으로 해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간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솔직히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후보들이 그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정말 사회 안전망 문제에 깊은 고심을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 동의하고요.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정도면 다 합의한 거예요, 지금요. 하겠다고 지금요. 약속들을 4명 후보가 했습니다. 자, 김상일 특보. 네.
사실은 어떤 가족 문제에 대한 네거티브보다 정책 톤에 집중하는 모습 확실히 어제는 보였습니다. 120분 동안 정책 얘기 참 많았어요. 물론 격돌한 지점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얘기를 다들 꺼냈어요.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겠다. 집권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일까요? 이 연금 개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약속한 건 좋은데 과연 4명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하려면 초기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 저렇게 빨리 약속을 하고 초기에 그 밀어붙여서 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예.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그런 네. 형태로 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G5 그러니까 선진국들 해외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내고 늦게 받는 걸로 우리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더 낸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9% 정도 내는데 예. G5 국가들은 한 20% 정도 낸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까지 우리도 올려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 그리고 다른 저 직종연금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군인연금도 여기도 다 많이 내야 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공적연금은 조금 이제 재정 지원 예. 같은 게 좀 더 많이 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거기도 통합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거의 모든 국민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소리 늘어나게 아닙니까? 되죠.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아. 인기가 그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근데 때문에. 어제 약속들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초기에 예. 진짜 할 의지가 있다면 저렇게 약속을 한 김에 예. 초기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밀어붙여서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한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과연 이 어려운 거를 과연 되겠는가? 아무튼 일단 뭔가 의견들 다 냈어요. 그동안 사실은 거대 정당,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뭐 못하겠다는 취지로 자꾸 설명합니까? 이런 비판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유도를 하면서 다들 합의한 셈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얘기였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뭔가 합의 비슷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내용. 어제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요.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점수 좀 주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관련된 주제가 있을 당시 어제 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문재인 정부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문정부 주택정책 잘못이다. 그리고 윤석열 뭐 여기 보면 성약 점수 나오는데 요건 뒤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건 있고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주목을 끌었는데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저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박봉건 의원님. 그동안요. 이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 그 의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계승이냐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정부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정권 교체 의미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엮어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후계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 정권하고 차별화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각자 그 후보자의 지지율은 변동이 있었지만은 예. 정권 교체라는 여론은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 정권 교체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미 송영길 당대표도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다. 저는 궤변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광주에 내려가서는 정권 재창출 이야기하지만은 또 대구에 가서는 예.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만큼 차별화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제 토론에 나왔던 예. 그 주택 정책을 비판했던 거. 예.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짚었던 거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큰 문제인 세폭탄이랄지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아. 공급을 늘리겠다. 예. 이게 공공 아파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살고 싶은 아파트 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 본다면은 예. 그 현재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어제 사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산불도 이야기했어요.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산불 약속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를 해서 예. 우리 필요에 의해서 방어 무기를 배치를 하는데 중국이 그걸 시비 삼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한테 윽박지른다 했을 예.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오만 방자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 중국의 잘못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예. 주권 국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를 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예. 그 텍스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좀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제 확실히 밝힌 게 뭐냐면은 원전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을 드러냈어요. 예. 그럼 가문전이라는 게 현 정부 탈원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약간 볼 때는. 표현의 차이 정도만 있다는 지적을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 보면 외교 안보랄지 뭐 부동산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이런 걸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랄지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봉건 의원께서는 후계자 같은데 후계자라고 얘기를 안 하는군요.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김가락 교수님. 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주제와 관련된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이게 이슈였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 후계자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후계자라는 단어는 권위주의 시대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지금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 예. 선출된 거예요. 예. 예컨대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의 후계자입니까?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후계자라는 단어를 안 쓰는 왠지 거거든요. 후계자 그러면 권위주의 또는 뭐 왕정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있다는 단어를 거죠. 쓰는 자체가 사실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동의할 수 그러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이 후보가 하는 것이고 예. 이 후보는 분명하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예. 문재인 정부 2 이렇게 계승된 정부라고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 여러 가지 유사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진보적인 어떤 색깔 갖는 같은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같은 정당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예.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이 비슷한 정책들을 유지하게 하는 거지만 예. 결정적으로 지금 질문의 대상은 부동산이었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다른 얘기, 기조 뭐 예. 이런 걸 얘기했던 것인데 예. 전반적으로는 같은 정당의 출신으로서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그것이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차별화 논란을 오히려 막 부추기는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발언기 요청하는데 예, 짧게 드릴게요. 짧게 그냥 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와 정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죠 지금.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민주진영의 후계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후계자는 아니다. 민주 진영의 예. 진보 진영의 후계자일 수는 있으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후계자 발언 딱 나오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딱 제목으로 뽑기 좋아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심상정 후보가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압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보시죠. 토론에서 돋보인 심상정. 그중에 한 장면이 이거였어요. 이재명 투기 공범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다. 둘 중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답하기 참 어려운 걸 꼬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장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죠. 혐의가 있겠지만 그 유동규와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아니,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 지침이라서 우리 배임 아니다. 누가 방해를 했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른 단체장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다른 데는 공흥지구 뭐 이런 데 그냥 허가해줘서 이익 다 보셨잖아요. 부산 LCT 1조 원 다 업자가 가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고 우리 자,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장희찬 본부장. 뭐 이 얘기 포함해서 앞서서 후계자 발언까지 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이 논설위원의 말씀처럼 사실상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하긴 했으나 예. 부동산 외 다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질문이나 대화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뭐 태양광이나 탈원전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겹쳐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의외의 실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죠. 예.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 돌렸습니다. 회피해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알고도 같이 이 대장동 게이트를 예. 설계한 공범이냐 아니면 모르고 당한 무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딱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이게 결국 이재명 후보가 피해가기 힘든 진퇴양난의 대장동 게이트 프레임입니다. 알았다면 공범이거나 주도자인 것이고 몰랐다 하더라도 무능한 시장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까지도 시장이 다 안다면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해왔기 때문에 이런 1조 원 이상 규모의 건설 사업을 본인이 시시콜콜 몰랐다는 건 면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2차, 3차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저축은행 사건을 꺼내거나 최근에 공개된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일부 대화 내용을 꺼내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방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또 내가 잘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익을 많이 이 환수했다는 내용이 정도 나오는데 회수한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 프레임을 사실 대장동 게이트 초기에 꺼냈다가 나중에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이 기조를 좀 납작 엎드리는 것으로 바꿨는데 토론에서는 다시 또 나는 그래도 잘했다가 나와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전에 했던 반성들마저도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토론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토론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장면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서도 두 번째 있었죠. 모른다. 질문을 받고 그게 뭐죠? 뭐 이런 모습이 어제 좀 있었거든요. 자, 먼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역시 또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군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참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했어요. 매섭게. 안철수, 청약 만점은 몇 점인지 아세요? 그래서 윤석열 40점이다.
아, 84점이군요. 이렇게 됐어요. 설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뭐 여러 가지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 분리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자, 김상일 특보. 그러니까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이냐. 안철수 후보가 기습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환경 뭐 산업,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죠. 또 뭐 새로운 용어입니다. 뭐 RE100, 뭐 통상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EU, 뭐 그린 텍소노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인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도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요. 윤석열 후보가 좀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겠지 하고 일부러 꺼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의아한 게 예. 그냥 하나의 용어를 모른다고 보기에는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주요 정책 이슈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된 걸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뭐 확실히 수사검사 출신이라 행정이나 이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그 토론의 그 큰 흐름을 봐도 예.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이제 미래라든가 경제라든가 민생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내지는 이제 네거티브 뭐 이런 쪽의 흐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좀 지켜봤습니다. 예. 뭐 청약 점수를 모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약간 디테일이니까. 예. 근데 그것도 또 지난번 청약과 관련돼서 말실수를 좀 하신 청약 거. 통장이요? 네, 통장. 예. 예. 그거 관련해서 말실수 하신 걸 생각하면 뭐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저거는 디테일한 어떤 예. 수치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뭐 RE100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좀 이슈였어요. 그죠? 그런 부분. 주요 정책 이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서는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큰 약점을 드러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본부장께서 뭔가 해명 내지는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R200은 리백이라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예.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뭐 3D 발언했던 것처럼 예. 질문하시는 분이 야심차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을 준비했지만 예. 그 표현마저도 사실은 틀렸다. 팩트체크 하나 정확히 제가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정부 공식 문서에도 리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아, 리백. 아, 네, 읽을 때 이건- 리백이나 리백이라고 읽어야 된다. 사실 이런 건 너무나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알겠습니다. 부분이죠. 아니 예. 우리 정부 공식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따지려면 정부 문재인 아무튼 뭐 정부에 따지시고요. 리백이든 리백이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죠라는 반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예. 굵직한 거시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충분히 설파했느냐인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 예. 산업의 핵심이 꼭 재생에너지에만 첫 번째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 아까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 청약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실 토론 끝나고 제가 잠깐 배웠는데 예. 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약간 좀
좀 이거 좀 제대로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아쉬웠다라고 하셨지만 예.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은 일관되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공급부터 바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되자마자 할 부동산 정책으로.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이야기도 했지만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시적인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유퀴즈 무슨 퀴즈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하나 미시적인 것 어려운 용어 아세요라고 맞추는 식으로 토론하는 것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썩 효과적인 토론 전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상일 특보께 발언기 한 1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혜찬 본부장의 말씀은 아니 큰 그림의 정책 방향 이런 걸 얘기해야지 어서 깨알 같은 용어 얘기하고 모른다고 질타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림의 정책 방향도 예.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큰 이야기는 누가 못해요. 좋은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예. 그 전문적인 조금 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리백이든 아리백이든 그건 영어를 읽는 예. 문제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지엽적인 말씀을 저는 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정책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봐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처럼 40점이냐 80점이냐 이것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용어를 물어보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걸 물어봐 가지고 그걸 실수하게 만드는 건 저도 바람직한 토론 방식은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서 주요 정책 이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첫 토론인데 경험을 했잖아요. 다음번 토론에서 또 비슷하게 서로들 물어보는 거 아닌가. 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찾아와서 이거 얘기했으면서 이거 혹시 아세요? 이런 게 반복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김광석 교수님.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본인이 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예. 지금 충실히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어제 심상정 후보가 군 가산점 이제 청약 점수에 5점 올려주는 걸 그 공약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랬어요. 5점 이 얘기가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84점이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인데 예. 어저께 안 후보가 전체적으로 몇 점이 만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40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공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40점의 5점과 80점 정도의 5점은 다르다는 완전히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실하게 사실은 예. 이해를 안 하고 못 하고 사실은 공약을 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LTV 담보대출 관련해서 뭐 80% 처음 했다가 90% 예. 올린 거 80이냐 아니냐. 90이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본인은 안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올렸다라고 보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장혜찬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텐데 예.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공약 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예. 추가 말씀드리고 양자 토론을 무산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대장동 문건을 갖고 들어가게 자료 해달라는 지침이었어요. 자료 지침. 예.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전 그래서 뭔가 큰 거 하나 이제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중요한 자료가 있나 보다. 예. 근데 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거의 뭐 저는 그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포인트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찬 본부장이 또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반복하자면 예. 이 부동산 정책 말아먹은 문재인 정부의 이 후보가 예. 부동산 청약 점수 말실수 나온 거 가지고 부동산 거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LTV와 관련해서는 저도 바로 팩트 체크를 했고 예. 우리 공보팀에서도 해명이 나갔지만 그러니까 모 언론에 다른 언론이 받아 쓰지도 않은
6일 전에 나온 단독 기사 하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가짜 뉴스 퍼뜨린 그걸로 이제 겁니다. 90%가 나온 네. 언론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90%. 해서 이제 기사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되는 거가 된다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검증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토론팀에서 명확한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수해놓고 성낸 꼴이 예.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해서 예. 뭐가 사실 좀 자료 얘기를 그렇게 가겠는데 별거 없더라. 이 이겁니다. 1대1로 두 분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맞붙을 때가 이 토론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개인적인 감상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불편한 표정을 보니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뭔가 참 불편하긴 하신가 보다 느꼈을 것 같고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절대로 자료 반입 못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토론 보시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료 많이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이 김동연 후보와 토론하실 때도 자료 많이 지참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양자 토론하거나 사자 토론할 때는 본인도 자료 많이 들고 나오시면서 유독 윤석열 후보와 토론할 때는 자료 못 들고 나오게 하는 예. 옹색한 내로남불이 어제 현장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지금 연속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 윤석열 후보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근데 주제를 지금 보시면은요, 가만히 보면 기존의 후보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발언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후계자 발언이 무슨 뜻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어제. 심상정 정말 안희정 편입니까? 윤석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후보들 가족 관련된 네거티브가 많지 않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요 지점을 미투와 관련해서 딱 집었죠. 사과하실 의향이냐고 하시라고 딱 했습니다. 윤학 교수님. 저는 저 느낌이 예. 좀 억지 사과. 아, 그러니까 사과를 억지 해야 사과다. 되는 장면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않았다면 사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영국 일간지나 홍콩 일간지에서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됩니다. 외신에서 나왔죠, 이 그래서 부분이. 돈을 안 줘서 미투한 것이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김건희 씨 말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예. 사실 이거는 뭐 국제적인 망신을 떠나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동일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타의에 의해서 사과하는 이 모양은 조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을 더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어제 후보들이 사과들 참 했어요. 뭐 부동산 문제가에서도 했고 이거에서 사과들 하고. 올해 치러지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 비호감 대선도 있지만 뭐 사과 대선도 있어요. 사실은 표현 중에. 그만큼 후보들이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